때로 우리는 계획하지도 예기치도 않았던 일이 우연처럼 쫙 맞아 떨어질 때 이건 운명인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확률상으로 될 법한데도 나한테만 운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운명 탓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운명을 믿든 안 믿든 그건 각자의 믿음과 관점의 차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한 남자가 계획하지도 않은 폭스바겐 비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 귀여운 차를 갖게 된 건 그의 형이 차를 새로 구입하러 판매상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한꺼번에 2대를 파는 조건으로 아주 싸게 비트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폭스바겐 비트를 형 덕분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직조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나일론이 만들어지면서 직조기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직조기 회사가 망하자 가족들은 가난에 시달리는 형편이 되었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딸은 뮌헨에 있는 유급 조교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망한 직조기 회사 큰딸에게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남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형 덕분에 비트를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퇴근 지역이 비슷하여 카풀을 하게 되었죠. 수년간 카풀을 하면서 서로 간에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유급조교 여성은 늦잠을 자느라고 친구와 함께 가기로 한 산행을 가지 못하고 멍하니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보는 남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죠. 혹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고요. 두 남녀는 만났고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중 한 아이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책,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의 저자 슈테판 클라인입니다. 만일 슈테판 클라인의 큰아버지가 방문한 자동차 판매상이 자동차를 한 대만 팔았더라면, 또는 그의 외할아버지 직조기 회사가 부도를 면했더라면, 또는 그의 어머니가 그날 늦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과 산행을 문제없이 떠날 수 있었다면, 혹은 그날 날씨가 흐렸다면, 슈테판 클라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결혼을 하고 그가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처럼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들이 겹치고 겹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우연의 겹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왜 운명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까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이야. 그날 날씨가 흐렸던 것도, 직조기 회사가 망한 것도, 비트를 한 대 더 사게 된 것도 모두 운명의 장난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철학자 요한 고트프리드 폰 헤르더는 인류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우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삶을 지배하는 우연. 최근 들어 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우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자들은 엄격한 규칙이 지배하는 수학에도 우연이 끼어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물리학자들은 우주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심리학자들은 인성 발달과 배우자 선택을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어째서 우연을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를 운명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믿고 싶어 하는지 규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온통 우연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우리의 삶이 우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우연을 믿지 않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혼란한 세계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거짓된 확신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젯밤 혹은 오늘 아침 들어오는 새 소식에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한 발 먼저 예측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걸 아시나요?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시무얼슨에 따르면 증시는 예측할 수 없으며 그저 우연에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주가와 환율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지그재그를 그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가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면
이것은 증시가 아주 비합리적이며 주식 투자자들이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존재라는 뜻일까요? 시뮬슨의 대답은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도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지식, 즉 기업과 전망에 관한 정보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가령 어떤 기업이 예기치 않은 이윤을 얻을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면 민감한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결정하여 그 주식을 사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게 되고, 따라서 얼마 안 가 그 주식은 이제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균형을 잡아나가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우연히 등장한 어떤 사건들인데 그건 자주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경제연구소와 경제 전문가들의 증시를 예측하려는 노력도 사실상 예측이라고 말할 수도 없이 그저 현재의 트렌드를 미래까지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달러가 오르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달러가 떨어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분석가들이 다수의 의견에 편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혼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만일 틀리게 되면 완전히 자신이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힐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가 주장하는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죠. 한번 관련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세간의 늑대들과 함께 울부짖는 게 안전하다. 만약 예측이 빗나간다 해도 시장에 워낙 악재가 많았던 탓으로 돌리면 되고, 다행히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엄청 능력 있는 전문가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가들로서는 자신의 이성과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더 이롭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성적인 군중 행동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분석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우연히 찍어서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폴 셰무얼스는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이 평균적으로 신문의 증권란에 다트를 던져 꽂힌 회사의 주식을 사는 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비꼬았다. 즉, 주가가 예기치 않게 움직이면 어떤 주식을 사든지 상관없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뮤얼슨의 이런 조롱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1988년에서 2002년까지 그달의 스타 매니저를 선정했다. 그러나 높은 임금을 받는 은행가들의 실적은 그리 빛나지 않았다. 147번의 시합 중에 90번 이윤을 내고 57번의 휴지 조각을 만드는 정도였다. 그나마 이런 실적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실어주고 투자자들이 그 증권을 사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버튼 멜키엘의 계산 결과 이런 효과로 딜러와 그들에게 돈을 맡기는 투자자 모두 이익을 올렸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은행가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를 고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은행가들이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미흡한 것이었다. 물론 투자자들은 세뮤얼슨이 가정한 것만큼 언제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매우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증권 전문가의 은밀한 조언이나 새로운 기술의 환상적인 능력을 믿고 비이성적인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결국 조금은 더 복잡한 과정 속에서 피드백과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경제학적 내용이 복잡해져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참고로 제 동생은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둘이 대화를 나누면 서로 이해를 못해요. 여하튼 요지는 그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서로에게 순간적인 피드백과 영향을 주며, 그러다 보면 과정에서 오차들이 발생하는데 그 작은 오차들이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우연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국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죠. 우리 사회는 많은 발명품들도 우연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많은 발명품들이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실험한 끝에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에디슨의 명언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날 이 문장은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에디슨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노력을 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나왔던 에디슨이 살았던 당시 해석은 재능만 믿고 날뛰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재능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슈테반 클라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역사상 많은 발명품들은 사실상 재능의 결과도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페니실린을 갖게 된 것은 박테리아 배양액 덕분이다. 런던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 동안의 실험실에 박테리아 배양액을 방치해두자 배양액에 곰팡이가 피게 되었는데 곰팡이가 무성하게 생긴 곳에 박테리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마침 그는 10년 동안 박테리아 감염에 대항하는 물질을 간절하게 찾던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연금술사 요한 베트거는 작센의 선제후에게 금을 만들어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패가 거듭되자 전전긍긍하던 중 유럽 최초로 도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간신히 교수형을 면했고 스카치 테이프라고 불리는 투명 접착 테이프는 원래 반창고를 만들려다가 생겨난 것이다. 비아그라는 효과가 신통치 않은 심장병 약이었는데 그것을 투여받은 남자 환자들이 이상하게 그 약을 끊으려 하지 않는 것이 연구자들의 눈에 띄면서 그 효능이 연구되었다. 리텐베르크는 모든 발명품은 우연의 작품이라며 똑똑한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듯이 발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어쩌면 오늘날은 노력의 끝에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목숨을 거는데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진화도 마찬가지고 역사적 발명품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은 우연에 기대고 있습니다. 또 우연히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세할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목격하듯이 불리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남달리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재능과 능력 외에도 뜻밖의 동시적인 사건들이 성공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우연은 종종 약자의 편에서 싸운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정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물론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1983년 심리학자인 엘리나 맥코비와 존 마틴은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사실상 부모의 교육 방식과 상관없이 매우 다른 각자만의 개성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아이들은 부모의 노력과 큰 상관없이 자기만의 개성을 갖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이들은 사실상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지능이나 성격은 매우 복합적인 특성의 결합으로 수백 개의 유전자의 협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황처럼 양육에 있어서도 피드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컨대 부모에게 매우 치대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치대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캐럴 티브리스가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학자들은 아이를 특정한 개성이나 능력, 문제의 소유자로 만드는,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라도 높이는 양육법을 찾지 못했다. 부모들은 어차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부모들 스스로 아이의 특성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싹싹한 아이에게는 더 관대하게 대하고 뚱한 아이에게는 더 엄격하게 대한다. 까다롭고 엄격하고 심지어 이상한 버릇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부분 놀랄 만한 저항력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부모로부터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 반대로 마약을 하고 폭력에 가담하고 정신병을 얻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인 경우가 많다. 입양아들과 양부모와 다른 남매들의 인성은 하등의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장 환경이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예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아이가 어떤 생활 공동체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개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통계상 종일 집에서 지낸 아이나 타가시설에서 지낸 아이나 양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나 부모의 손에서만 자란 아이나 이성애자의 손에서 자란 아이나 동성애자의 손에서 자란 아이나 별 차이가 없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은 부모를 대하는 아이의 태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아이의 태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엄마가 아이들과 놀아줄 때 아이들의 태도는 엄마와 노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아이가 혼자 있게 되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게 되면 엄마하고 전에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행동한다. 성격보다 상황이 아이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국 한 인간이 성장할 때는 부모의 의도보다 우연이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중류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항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폭력이 난무한다든지 부모가 반복적으로 아이를 구타한다든지 학대한다든지 방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연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아이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고 트라우마를 낳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 아이의 성격 및 지능 발달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서 유일한 개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존중하고 그에게 적절히 고무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연을 믿기보다는 무언가 운명적인 것,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 교육의 직접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가 끊임없이 어떤 틀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뇌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면 쉽게 그 사건들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서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더군다나 그 둘이 원인 결과 사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선택적 인지를 하는 우리의 경향 때문입니다. 선택적 인지라는 것은 상황에 맞는 것만 보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죠. 1968년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젠하는 과연 정신병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기대만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군의 꾀병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본문 내용을 보시죠. 꾀병 환자들의 임무는 의료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꾀병 환자들은 은밀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자 꾀병 환자들은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진들은 꾀병 환자들의 메모 습관을 조현병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보았다. 7일이 지나서야 병원에서는 한 사람을 퇴원시켰고 52일 후에는 마지막 꾀병 환자까지 퇴원했다. 진단 소견은 대부분 조현병이었다. 진짜 환자들은 꾀병 환자들을 어떤 도식에 끼워 맞추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꾀병 환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짜 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귀담아 듣겠는가. 로젠한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정신과 의사들은 로젠한을 마구 비난했다. 아무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은 없다며 꾀병 환자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로젠한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실험을 다시 하겠다며 한 정신병원을 지정하여 앞으로 3개월 동안 꾀병 환자를 보낼 테니 어떤 사람이 꾀병 환자인지 맞춰보라고 했다. 이어 3개월 동안 193명의 환자가 그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중 꾀병 환자로 지목된 사람은 41명에 이르렀다. 실험 기간이 지나간 후 로젠한은 꾀병 환자를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에는 꾀병 환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의사들이 진짜 환자 5명 중 1명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우연의 영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오늘 이야기한 정도를 가지고 자세히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듯합니다. 어떠신가요? 우연의 세계. 좀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과학, 합리적인 사고, 계획에 따른 결과 등을 너무 믿는 나머지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실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믿어버리는 선택적 인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우연을 좀 더 믿는다면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키우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지 않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우연의 자격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삶에 대해 조금은 더 겸손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믿는 방식의 뿌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